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유철종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그 방금 소개에서 저희 말씀 들으셨겠지만 저희 통화정책국 부서라는 그 안에서 금융기획팀이라는 곳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금융기획팀에서 여기 나와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출 제도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와주신 것 같고 아마 대부분 대학생 분들이신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 중간고사 기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조금 제목이 딱딱한 만큼 내용은 조금 어렵지 않게 좀 쉬운 방향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강의 목표인데요. 일단 통화신용정책 수단으로 이 대출 제도가 이제 활용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곧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출 제도라고 이제 나와 있었는데 그 대출 제도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대출 제도 안에 저희가 금융중개 지원 대출이라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걸 저희가 집중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는 어떤 대출과 예금 제도를 운영하는지, 그 다음 세 번째로 금융중개 지원 대출 제도가 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융중개 지원 대출 정책 효과는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 이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통화정책 수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중앙은행의 이제 정책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앙은행은 이제 정책 목표가 전부 통일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나라마다 이제 각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르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물가 안정 아니면은 금융 안정, 그다음에 뭐 완전 고용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중앙은행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정책 목표를 삼게 되었느냐, 이 배경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970년대 후반에 그 오일 쇼크라고 들어보셨죠? 유가가 이제 급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제 물가 상승률이 높은 게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실물 경제 발전에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뭐 이런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이제 물가 안정이 첫 번째로 많은 중앙은행들의 정책 목표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8년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이제 미국에서 파산을 하게 되죠. 그때 이후로 이제 금융 시스템에서 이런 불균형이 발생이 되고요. 이제 이 금융 쪽에서의 이런 불균형이 또 실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 이런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또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로 금융 안정이 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은행법 법 1조의 목적 조항에 이제 효율적인 통화신용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뭐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뭐 이런 얘기가 써 있고요. 그다음에 또 통화신용 정책을 수행할 때는 금융 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언급해서 그 정책 목표를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두 가지로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은행이 통화량하고 이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주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영향을 그러면은 어떻게 미치느냐? 그게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개시장 운영, 지급준비제도, 그 다음에 여수신제도 이렇게 세 가지 수단으로 그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게 먼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자료를 보시면 공개시장 운영은 요 단기 금융시장에서 채권시장 같은 이런 공개시장에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이제 국채 등을 매매해서 자금의 양과 금리를 조절한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제 요 공개시장 운영은 다른 요 밑에 지급준비제도나 여수신제도에 비해서 조금 시장 친화적이다, 뭐 이런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이제 주도적으로, 그다음에 능동적으로 이제 자금을 공급하고 또 회수할 수도 있는 그런 점, 그다음에 또 중앙은행이 원하는 만큼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점, 그래서 미세하게 이런 미세하고 섬세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시장 운영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국가의 중앙은행들도 주요 정책 수단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나와 있는 게 지급준비제도인데, 보시면 이제 금융기관이 부채의 일정 비율 해당액을 중앙은행의 예치하도록 하여 기조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한다. 뭐 이렇게 어렵게 좀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뭐 쉽게 말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을 맡기게 되면은 이제 은행들이 그 예금의 일부를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제 고객들이 예금 인출을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때 은행이 바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됐던 거고요. 이제 먼 과거에는 이제 지급 준비금을 요거 쌓는 비율, 요거를 이제 지급 준비율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주요 통화 정책 수단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공개시장 운영을 중심으로 통화 정책을 이제 수행을 하면서 지금 지급 준비금 제도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수신 제도인데요. 이제 금융기관 등에 이제 대출을 하거나 저희 예금을 받아서 신용공급 규모를 간접적으로 조절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저희가 아까 처음 소개해서 말씀드렸던 그 금융기획팀에서 하고 있는 제도인데,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조금 그림을 준비해 봤는데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예금은 이제 금융기관에서 중앙은행으로, 그다음에 그 위쪽에 대출은 중앙은행에서 금융기관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의미는 이제 개인이나 기업이 은행에 와서 이제 예금을 가입하거나 대출을 받는 것처럼 똑같이 그다음에 금융기관들도 중앙은행에 와서 예금을 예치하거나 이제 대출을 받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기 지금 보면 금융기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증권사 또는 보험사 같은 모든 금융회사를 다 말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은행만을 지칭한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도 위에 보면 뱅크라고 써 있는데, 그래서 주로 원칙적으로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사실 여기 보면은 금융기관 등이라고 나와 있죠. 이 등이라고 표현한 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은행이 아닌 경제 주체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이 직접 대출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기를 등이라고 써놨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수신 제도를 통해서 통화신용 정책을 수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 기능을 4가지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능이고요. 그다음 최종 대부자 기능, 그다음에 단기 시장 금리 변동성 제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급 결제 원활화,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유동성 공급 관련된 기능인데요. 설명이 상업어음 재할인 등을 통해 은행에게 일상적인 영업 자금을 공급한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상업어음 재할인이라는 단어가 아마 조금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상업어음은 말 그대로 이제 상업 거래를 통해서 발생하는 어음을 의미합니다. 예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납품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은 다음에 이제 어음을 발행해주면 그거를 이제 상업어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어음을 뭐 3개월 정도 후에 이제 지정된 은행에 가서 이제 제시를 하면은 그 어음에 적힌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음에 표시된 일정 기간 이후에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납품업체가 그 전에 이제 현금이 필요할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납품업체가 이 어음을 가지고 그 지정된 은행에 가서 미리 어음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은 은행은 그 어음을 받아서 그 지정된 기한이 도래하기까지의 그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제 납품업체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납품업체는 현금을 받아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래 행위를 우리는 상업어음의 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은행도 이제 업체로부터 이제 어음을 수취를 했죠. 이제 이 수취한 어음을 은행이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은행도 이제 돈을 융통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중앙은행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에 또 이거를 제시를 하면은 남은 기간에 따라서 또 중앙은행이 또 이자나 수수료 등을 차감을 하고 은행에 자금을 융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이 할인한 상업어음을 중앙은행에 제시하면 중앙은행이 이를 다시 할인한다. 그래서 이걸 상업어음의 재할인이라는 아주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주 먼 과거에는 이 중앙은행들이 이 상업어음 재할인을 통해서 은행하고 이제 주요 자금 공급 수단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시장이 쭉 발달을 하면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경로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거의 활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최종 대부자 기능인데요. 이 금융기관이 이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을 아주 신속하게 공급을 해서 금융 불안의 확산을 이제 차단을 하게 됩니다. 이 기능은 지금 현재 중앙은행에서도 아주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 어떤 뭐 충격이나 금융기관 개별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해서 일시적으로 저기 자금이 부족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중앙은행에 오면 중앙은행이 그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은행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중앙은행이 자금을 이제 대출해주는 이런 기능이 없다고 하면은 은행이 이제 고객들의 예금 인출 요구에 대응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이 이게 뒤에 딱 있으면서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그런 파급 효과를 사전에 좀 차단하려는 그런 금융 안정 목적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은행들이 이제 차입을 과다하게 하고 이 차입한 자금을 가지고 또 영리 목적으로 운용하려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종의 벌칙 금리를 좀 적용을 하고 있고 평상시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의 금리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단기 시장 금리 변동성 제어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요건 대기성 여수신이라는 제도라고 저희가 또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요 대기성 여수신 제도는 이 여수신 제도 안의 일부입니다. 요걸 통해서 이제 정책 금리를 중심으로 상하 일정 한도의 금리 수준에서 어떤 제한 유동성을 공급을 함으로써 또 흡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단기 시장 금리 변동성을 제어한다. 그다음에 완화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융기관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빌릴 수 있고 자금을 또 예치할 수도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기준금리보다 일정 수준의 그런 어떤 낮은 금리에서는 또 금융기관들이 중앙은행에다 자금을 예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또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으면 중앙은행이 또 유동성을 흡수하는 그런 기능도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지급결제 원활화라는 기능인데요. 여기 나오는 이제 그 일중 당좌 대출 제도는 이제 뒤에서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제 하루 중에
은행이 자금이 실시간으로 이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수많은 거래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특정 시간에 이제 다른 은행에 지급할 자금이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중앙은행이 이 부족한 자금을 실시간으로 바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결제 실패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챕터는 이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한국은행에서 어떤 대출하고 예금 제도를 운영하나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데 제도에 앞서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여수신 제도가 변천해 왔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대 이전에는 한국 경제가 아주 고도 성장을 하던 시기여서 그때는 이제 자금이 이제 완전히 초과 수요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 금융의 어떤 창구로서의 한국은행 여수신 제도가 조금 많이 활용이 되었던 것이 좀 사실입니다. 근데 은행이 이제 국가가 육성하는 어떤 전략 사업에 이렇게 자금을 많이 지원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한국은행이 저리로 또 그 은행에 다시 대출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여수신 제도가 이제 활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에 이제 들어와서 이때는 이제 대출 제도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제 금리 자유화와 더불어서 금융시장 개방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고요. 이때 이제 시장 원리에 의한 간접적인 조절 방식이 강조되면서 그다음에 정책 금융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간접적인 통화 조절 기능이 어느 정도 강화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를 보시면 그때는 이제 선진적인 대출 제도의 도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잠깐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제도들 예를 들어서 일중 당좌 대출 제도는 2000년, 그다음에 자금 조정 대출 및 예금은 2008년, 그다음에 금융중개 지원 대출은 2013년, 그다음에 이게 계속 지금 개편이 되면서 현재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에 괄호에 2014년부터 2020년이 나와 있는데 저 20년은 오타이고 23년이고 현재까지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한국은행 대출하고 예금을 누가 할 수 있는지 그 대상이 누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은 그 은행의 은행 또는 정부의 은행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한국은행은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정부로부터 이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은행에 대한 대출과 예금은 여기 나왔듯이 한은법 64조하고 54조에 명시가 돼 있고요. 정부에 대한 대출과 예금은 한은법 71조, 75조에 이렇게 각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은행하고 정부 이해 주체들하고 거래가 가능한지 그걸 판단하려면 한은법 79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은행하고 정부를 제외한 개인과 법인의 거래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나와 있는 개인하고 영리 기업하고는 원칙적으로 대출을 해주거나 예금을 받는 등의 거래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지금 보셨겠지만 개인은 X자가 되어 있고 영리 기업은 사선 하나만 그어져 있죠. 네. 왜냐하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아주 엄밀한 조건 아래서 영리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이 가능하기도 때문입니다. 한은법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금융기관의 신용 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런 표현을 써서 딱 듣기만 해도 굉장히 엄격한 조건 아래서 대출이 이루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인과의 거래는 어떤 조건 하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의 지인 중에서 한국은행에서 대출 받거나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네, 한은법 79조에서 그거 안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아주 예외적인 사업 케이스의 경우에 이제 영리 기업에 대출을 해줬던 케이스가 최근에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한번 예시를 한번 저희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및 예금 제도를 조금 간략하게 한번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나왔던 대로 하루 중 일시적인 지급 결제 부족 자금을 지원하는 일중 당좌 대출, 그다음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상하폭의 금리 수준을 차입 또는 예치할 수 있게 하는 자금 조정 대출 및 예금, 그다음에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금융중개 지원 대출, 그다음에 예외적인 경우에 최종 대부자로서 중앙은행이 대출해 줄 수 있는 이런 특별 대출,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이고요.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정부에 대한 대출까지 해서 한 5가지 정도 대출 제도. 그다음에 예금은 한 가지, 자금 조정 예금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보시면은 이제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일중당좌 대출 제도 같은 경우는 대출 금리는 3년물 국고채 수익률에서 콜 금리를 뺀 수준으로 지금 대출 금리를 설정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 콜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0%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자금 조정 대출도 금리는 이제 기준 금리에서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 대출이 플러스 1%고요. 예금은 마이너스 1%입니다. 1%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금융중개 지원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에다가 대출을 해주는 건데 은행에 대출해주는 금리가 0.25에서 2%입니다. 그러면 다음 한번 자금 조정 대출부터 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금 조정 대출하고 예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기성 여수신 제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금 수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부족한 자금 또는 남는 자금을 어떤 금액이나 횟수의 구애됨이 없이 차입이나 예치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제 여기 금액이나 횟수에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평상시에는 일시적인 자금 수급 문제가 있을 때 중앙은행에서 조달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또 시장이나 또 그냥 개별 기관 요인으로 자금 경색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러면 금융기관이 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가 없게 되겠죠.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중앙은행에 와서 언제든지 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파산 위기 등을 이제 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발생 시에 중앙은행이 이런 자금 조정 대출이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담으로 이 자금 조정 대출 및 예금, 이거를 이제 스탠딩 패실리티라고 이제 영어로 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만 운영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게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도 이런 대출 및 예금 제도를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이걸 디스카운트 윈도우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유럽 중앙은행 ECB 같은 경우는 뭐 마지널 랜딩 패실리티 뭐 이런 제도가 있고, 일본 은행도 뭐 컴플리멘터리 랜딩 패실리티라는 이런 유사한 제도들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금 조정 대출과 예금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자금 조정 대출하고 예금이 단기 시장 금리의 어떤 죄송합니다. 금리가 이제 1%에서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포인트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기준금리가 몇 %죠? 지금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3.5%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3.5%이니까 자금조정 대출금리는 지금 4.5%이고 자금조정 예금금리는 2.5%이다.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기준금리를 이제 중심으로 일정한 이제 폭, 즉 밴드를 이제 유지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뭐 한 가지 뭐 질문을 드리면, 금융기관은 자금조정 대출과 자금조정 예금 두 가지 중에 어떤 거를 더 많이 활용할까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답은 예금 제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평상시에 이제 자금이 부족하면은 단기 자금 시장에서 거의 기준금리랑 유사한 금리로 기업이 자금을 조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조금 더 자금을 조달을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에서 1%포인트나 더 높은 금리를 주고 금융기관들이 한국은행에 와서 자금을 이제 빌릴 유인이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위기 시에는 또 상황이 다르겠죠. 그리고 또 평상시에는 이제 금융기관이 이런 높은 대출 금리를 중앙은행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아도 저 금융기관은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만큼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시장에서 갖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낙인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런 낙인 효과를 피하기 위해서도 이제 금융기관들이 대출 제도는 조금 잘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네, 아까 상한을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요 점선이 기준금리입니다. 이제 위쪽에 자금조정 대출금리가 있고 밑에 자금조정 예금 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시장에서 만약에 이제 자금 수요가 많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금리가 점점 올라가게 되겠죠. 빌리려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단기 자금 시장 수요가 많아서 그 시장 금리가 자금 조정 대출 금리와 똑같아졌다고 또는 높아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이 됩니다. 자금 조정 대출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거냐, 또는 중앙은행, 한국은행으로 와서 이제 자금을 빌릴 거냐. 당연히 한국은행에 와서 빌리는 게 이익이겠죠. 이제 그런 메커니즘으로 통해서 단기 시장의 상한이 다시 한국은행이 자금 조정 대출 금리로 내려오게 됩니다. 네, 그 반대도 똑같습니다. 단기 시장 금리가 이제 자금 조정 예금 금리보다 만약에 낮아지면은 은행들이 당연히 단기 시장에서 예금을 할 유인이 없습니다. 한국은행에 그냥 예치를 하면 더 높은 금리를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자금 공급이 줄어들면서 금리가 다시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기 나온 자금 조정 예금 금리에 다시 하한이 이렇게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대기성 여수신 제도라고 하죠. 이 제도가 단기 시장 금리의 상한의 변동성을 완화해 준다. 뭐 이렇게 생각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금 조정 대출은 이제 조금 볼 만큼 봤고요. 다음은 일중 당좌 대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영업 시간 중에 금융기관의 어떤 당좌 예금 계좌에 예치된 금액을 초과한 지급 또는 결제 요청이 있는 경우, 초과했다고 하면은 이때 일시적인 지급 결제 부족 자금이 발생했겠죠. 그럴 때 이제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미리 납부한 담보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이렇게 쉽게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은행이 이제 결제해야 되는 금액이 이 전체 네모인데요. 만약에 은행이 그 시점에 그 당좌 계좌에 가진 자금이 요 밑에 파란색 부분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한국은행이 잠시 그 부족 자금인 요 연한색 위쪽 파란색 부분만큼을 자동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제가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제 2000년 9월달에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구조를 한번 보면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왼쪽에 이제 A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전 10시에 B 은행한테 지급해야 될 돈이 100억 원이 있습니다. 근데 오후 2시에는 200억 원을 또 A 은행이 받을 예정입니다. 이게 하루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오전에 100억이 나가고 오후에 200억이 들어오니까 플러스 100억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요. 단 그날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오전 10시에 100억을 지급해야 되는데 내 은행 계좌에는 50억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50억 원이 부족을 하게 되고
지급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한국은행이 아주 잠깐 동안 10시부터 2시까지 그 부족한 50억 원을 빌려줍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일중 당자 대출이 대출이 이루어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일시적으로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자금이체 종료 시각 5시 50분까지 금융기관이 이거를 자신의 당자 계좌에 돈을 넣어서 갚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시간 안에 발생하는 그 부족 금액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공한 담보 범위 안에서 자동으로 이제 대출이 나간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5시 50분이 지났는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한 50억을 빌렸는데 그걸 갚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자금 조정 대출로 이게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자금 조정 대출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준금리 플러스 1%포인트의 금리가 적용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일중에는 금리가 없이 적용이 되다가 자금조정대출로 전환이 되면서 자금조정대출 금리가 부과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제가 일중당자대출 이자를 방금 이자 없이 빌려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중당자대출은 무이자입니다. 근데 이 은행이 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다른 곳에다가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행이 자기 자본의 25%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여기 나왔듯이 3년물 국고채 금리에서 무담보 이계물 콜 금리를 빼는 그 이자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은행이 이런 도덕적 해이,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자금을 무이자라는 이유로 대출을 해서 다른 곳에 유용하는 그런 상황을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금조정대출하고 일중당자대출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 이제 아까 표에서 안 나왔던 정부 대출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중앙은행이 이제 정부에 대해서도 대출을 한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정부의 경우에는 이제 경제 주체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이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세금을 낼 때 여러분들 아마 이제 아시겠지만 소득세 이런 걸 낼 때는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들어올 돈은 특정 시기에 정해져 있는데 나가야 할 돈, 즉 지출해야 하는 부분은 연중 내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당연히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럴 경우에 이제 정부가 뭐 국채 발행이나 또는 재정증권 발행, 이렇게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 또는 한국은행에 와서 자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행에 와서 빌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정부가 무제한으로 와서 빌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재정 활동에 무분별한 이제 발권력이 남용이 된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국회에서 예산을 의결할 때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0조 원입니다. 이렇게 한도가 정해지면 기획재정부에서 자금이 필요한 그런 특정 시기가 되면 한국은행에 대출을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게 되고요. 그러면은 한국은행에서는 그걸 금통위의 의결을 통해서 이제 대출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직전 분기 마지막 월, 지금 2분기니까 직전 분기면 3월이겠죠. 그 3월에 월중 91일물 통화안정증권 일평균 유통 수익률에다가 약 10bp를 가산을 해서 대출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통화안정증권이라는 얘기가 나는데 이거는 이제 중앙은행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잠깐 정부 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영리기업에 대한 대출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은행의 영리기업에 대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했다고
그런 경우에 금통위원 중에 7명 중에 4명 이상이 찬성으로만 가능하도록 아주 엄격한 조건을 세워놨고요. 이런 조건들이 충족될 때만 영리기업에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 한은법 80조 적용을 받았던 영리기업에 대출했던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 3개를 한번 보실까요? 먼저 1997년 12월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종합금융회사들이 이제 업무 정지를 당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시장도 굉장히 경색이 되면서 종금사나 이제 증권사가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한국은행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은행법 80조를 동원을 해서 자금을 지원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를 보면은 거의 갑자기 한 20년이 흘렀습니다. 2020년 4월 이제 금융안전특별제도라는 것을 저희가 도입을 했었습니다. 이때 기억하시겠지만 이때가 코로나가 바로 유행하기 시작한 시점이었죠. 네, 그때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보시면 은행이라고 써 있었는데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나 보험사 대상으로도 일반 기업이 발행한 우량회사채를 담보로 대출을 했습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행이 원칙적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입니다. 은행인데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로 증권사랑 보험사에 대해서도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한국은행법 80조를 근거로 이 대출 제도를 마련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금융시장이 사실 이때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대출 실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도에 그러면 유효성이 없었느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중앙은행은 이제 최종 대부자의 기능을 이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이제 마련이 돼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되찾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케이스는 이제 그 3개월 뒤죠. 2020년 7월인데 이때 이제 산업은행하고 정부랑 이제 회사채하고 CP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이 두 가지 상품을 매입하는 특수 기구인 SPV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코로나 이제 발생을 하면서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엄청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그걸 반영해서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가 굉장히 이제 확대가 되는데요. 결국에 그 말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이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비우량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SPB에서 요 회사채랑 CP를 이제 매입을 해주게 되었는데, 이때 SPB는 은행도 아니고 정부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 SPV에다가 대출을 해주려면 80조, 한국은행법 80조에 의거해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금통위원 4명 이상이 찬성에 의해서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네, 이후에 이 SPB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SPB는 지금 비상기구화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회사채랑 CP를 많이 매입을 했고요. 뭐 한 4.5조 원 정도 매입을 했는데 그 다음에 금융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서부터 21년 말부터 이제 매입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든지 금융시장이 지금 나빠질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언제든지 다시 이거를 SPB를 가동을 할 수 있게 만들자라고 해서 그렇게 남겨둔 거를 비상기구화했다라고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세 번째 챕터는 금융중개 지원 대출 제도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한국은행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출 제도, 크게 영리기업 은행에 대한 대출 4가지 말씀드렸었죠.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먼저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이제 한국은행이 신용 공급이 부족한, 결국에 이제 자금을 대출하기 좀 힘든 그런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은행의 대출 지급 실적 일부를 저리 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대상별로 이제 저희가 좀 이렇게 나눠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 금융중개 지원 대출 하부 프로그램으로 4가지 지금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코로나19 대응 때 도입했었던 2개 프로그램은 지금 종료가 돼서 그거는 2개는 잔액만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이라고 하면 얼마 정도냐? 그러면은 한 0.25%에서 2%이다. 그리고 만기는 1개월인데 만기는 1개월 지나고 계속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기업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자금을 공급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구조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먼저 그림을 보시면은 저 우측에 이제 중소기업이 있고요. 이 중소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이제 대출을 먼저 받게 됩니다. 먼저 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이제 프로그램별로 한국은행에서 지원 대상, 그다음에 뭐 한도 등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저리 자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출 금리를 대폭 낮추어서 실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당연히 이 대출 금리 감면 효과를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 이제 대출을 실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달에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을 한국은행에 보고합니다. 이거는 그 저희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이용하는 모든 은행들 6개의 시중은행하고 뭐 특수은행, 그다음에 지방은행까지 다 실적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은 이제 프로그램별로 그걸 이제 지원 비율이라는 거를 설정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10억을 이제 대출을 해줬다. 그러면은 어떤 프로그램은 그 중에 50%를 지원하고, 어떤 프로그램은 뭐 100%를 지원하고, 어느 프로그램별로 나뉘어 있어서 그 취급한 대출 실적을 보고서 저희가 은행에다가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4가지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그 4가지 상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한도는 한 1.5조 원으로 2% 금리를 적용을 해서 은행들이 수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지금 뭐 보시면은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겠죠? 그 수출 중소기업의 어떤 그 실적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됐던 거고요. 그래서 은행들이 또 요 대출을 취급하게 되면은 우리 무역금융 프로그램으로 얼마의 대출을 취급했습니다라고 매달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두 번째로 이제 신성장 일자리 프로그램입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한도는 13조 원이고요. 우리가 창업 기업 그리고 뭐 일자리 창출 기업에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마 감으로 바로 아시겠지만 바로 어떤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 제고 뭐 이런 데 기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요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 보시면은 이제 2022년 4월에 그 일본 수출 규제 피해를 받았던 소재 부품 장비 기업에 대한 신규 지원을 종료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미 코로나19 이전에 일본에서 한국 그 부품 관련돼서 수출 제한을 걸었던 걸 기억을 하시고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종료를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규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이 기존에 취급하고 있던 대출이 끝나는 건 아니고 그 기업들이 대출을 받고 있는 만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 만기가 다 될 때까지는 저희가 한국은행에서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취급을 안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요거 세 번째로는 이제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프로그램인데, 요거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자금 이제 수급이 이제 불안정하다 보니까 우리 대출 변동성을 한번 완화해 보자. 그리고 통화정책 그런 신용 경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그다음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번 저희가 2017년 9월에 한번 도입을 했었습니다. 요게 이제 요거는 사실 이제 금융중개 지원 대출이 어떤 정책 금융적인 성격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조금 통화정책 부분으로 한번 바꿔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어떤 뭐 실물경제 순환 과정에서 어떤 경기 대응적인 기능을 강화해보자, 뭐 이런 취지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방금 좀 어려운 단어들을 제가 썼는데, 이 경기가 호황일 때는 은행들도 이제 자금이 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출을 많이 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기업들도 돈을 잘 버니까 넉넉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불황으로 바뀌게 되면은 은행들도 대출을 줄이고 갑자기 리스크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기업들은 안 그래도 불황으로 돈이 없는데 은행에서는 대출도 안 해주고, 이런 자금 공급에 자금 수급의 미스매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불황일 때는 중앙은행이 대출을 좀 더 늘려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미스매칭을 해결을 하고 기업의 자금 수요를 좀 충족을 해주자, 뭐 그런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방중소기업 프로그램입니다. 요거는 지금 지방중소기업의 대출 여건을 좀 개선해 주고 있고요. 한국은행의 지역본부가 15군데에 있는 거는 아마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15군데에서 직접 각자의 지역에 맞는 그런 지원 부문이나 사업을 결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얼마만큼 지원할 건지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주로 이제 그 지역의 이제 주력 산업 또는 뭐 육성 산업 뭐 이런 데들이 주로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하위 부문으로는 전략, 뭐 특별, 일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5.9조 원을 한도로 지금 매월 저희 한국은행 본점에서 지역본부로 다 자금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네 가지 프로그램이 상시 프로그램이고요. 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코로나19 관련된 프로그램 두 개는 한시 프로그램으로 지금은 신규 지원은 종료됐고 저희가 잔액만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때 이제 20년도 3월에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신설을 했었는데요. 이때 당연히 피해 기업의 자금 가용성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특히 피해가 컸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2년 9월 말, 작년 9월 말까지 운용이 됐고 지금은 신규 취급이 종료된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요 소상공인 지원도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대응을 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 요거는 조금 뒤인 2020년 10월 정도에 이제 신설이 됐었고요. 한 2년 정도 운영되다가 이것 역시 작년 9월 말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사실 서비스업이 코로나 때 많이 타격을 받았던 건 아시죠? 뭐 음식점부터 해서 뭐 학원도 문을 닫았었고요. 그래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저희가 대출 실적을 받으면 100%를 다 지원을 이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코로나 당시에 코로나19 피해 기업 관련해서 13조, 그 다음에 소상공인 프로그램에서 6조 해서 한 19조 원 정도를 당시 2년 반 정도 운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상시 프로그램 4개와 이제 지원이 종료된 프로그램 2개를 정리한 표인데요. 각 프로그램별로 한도를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다 합치면 총 39.8조 원이 됩니다. 저희가 한국은행이 이걸 매달
39.8조 원을 은행들이 대출 취급 실적을 보고를 하면은 그거에 비례해서 은행들에다가 자금을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지원을 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돈을 보내준다는 겁니다. 네, 여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그 금융중개 지원 대출 요 6가지가 금리가 0.25%에서 2%다 이렇게 아까 범위로 나타냈었는데 상시 프로그램 4개는 현재 2.0%이고요. 한도 유보분이라고 해서 지원이 종료된 프로그램은 0.25%로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당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12년 이후에 이제 한도하고 금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간단하게 이제 표로 나타낸 건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2012년 이후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기준금리를 이제 인하를 하면서 한도도 같이 늘렸습니다. 아까 제가 뭐 경기 대응적인 성격을 한번 성격으로 프로그램을 바꿔보자라는 말을 했었는데 바로 그런 취지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2020년 정도부터 유행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2020년 정도에 보시면은 금리가 주황색 그래프를 보시면 금리가 한 차례 더 이제 인하가 됩니다. 그리고 한도도 보시면은 파란색 이제 그래프인데 한 16년부터 한 20년까지는 25조 원 정도로 쭉 유지를 하고 있다가 코로나19 때 저희가 대응을 하느라고 한시적으로 운영한 프로그램 2가지를 편성을 하면서 한 3조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조금 조정이 돼서 이제 현재 아까 표에서 봤듯이 39.8조 원까지 저희가 한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현재 금리는 4개의 상시 프로그램은 2%, 그 다음에 종료가 지연된 2가지, 이 2가지는 이제 만기까지 계속 갈 건데요. 그 만기까지는 계속 저희가 은행에다가 0.25%로 굉장히 낮은 금리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챕터에 왔네요. 금융중개지원대출이 그러면 도대체 중소기업한테 어떤 좋은 점이 있었냐, 그거를 한번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냐면 이 수의 기업에 사실 직접 설문조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설문조사를 직접 보내서 어떻게 체감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자금 가용성이 확대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은행에 우리가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자 비용이 굉장히 감소했다. 그 다음에 결국에 이자 비용이 감소하다 보니까 신규 투자나 또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데 도움이 됐다. 뭐 이렇게 답변을 많이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간략하게 한번 여기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경영 활동 측면에서 금중대를 이용한 자금 조달 경이 경영 활동에 도움됐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 90% 이상이었고요. 특히 어떤 부분에 기여를 했느냐 하면은 이자 비용 감소가 컸다라고 하는 게 보시면 거의 뭐 50%에서 특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70%를 상회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자 비용이 얼마나 감소를 했을까요? 네, 다음 표에서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은행에서 요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취급을 할 때 한국은행이 저리의 자금을 지원을 하게 되니까 이 부분만큼을 그럼 대출 금리에서 감면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당연히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표는 저희가 이제 6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 실행 금리 경감폭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은행마다 이제 조달 금리가 다 다르죠. 다 다르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아까 보시면은 약 4개에서 한 6개 정도 되고 그 지원 비율도 그 안에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경감폭을 뭐 이렇게 특정 퍼센트로 바로 나타내지 못하고 이렇게 밴드 형식으로 범위로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뭐 보시면은 무역금융은 한 50에서 70, 뭐 신성장 같은 경우는 높으면은 126,
베이시스 포인트입니다. 퍼센트로 자면은 0.53에서 1.26%, 뭐 지방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 한 0.6%에서 1.05% 정도 기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하면은 아마 화면에서는 아마 자세히 안 보이실 거고 자료를 보시면은 그 숫자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시중은행 검사를 나가서 직접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 은행들의 그 대출 금리 산정 화면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제 금융감독원하고 은행들에 대해서 공동 검사를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대출 과정에서 실제로 금리 경감이 이루어지느냐, 요거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저리 자금을 받은 다음에 대출 금리는 높게 실행을 하면은 그 저리로 자금을 받은 만큼 은행의 이익이 되는 거겠죠. 저희가 그거를 이제 방지하고자 요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뭐 얼마 전에도 저희 팀에서 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여수신 제도를 통해서, 특히 여신 제도를 통해서 우리 통화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하나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조금 자주 접하는 내용이 아니라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렇게 오늘 정리된 내용만 이해하고 계신다면은 아마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점심 식사 이후에 듣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